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은지야, 안 돼. 엄마 두고 가지 마.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방 안에 있어야 할 아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건 꿈인가? 저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숨조차 고르지 못했습니다. 악몽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분명 꿈에서 깬 줄 알았는데 다시 눈을 감으면 또 꿈이었고 깨어나면 다시 현실이었습니다. 기절과 깨어남을 끝없이 반복하며 저는 현실과 꿈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제 딸 은지는 이미 제 곁에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5살이 된 김미정입니다. 저는 31년 동안 첫째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31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제 첫째 딸이 초인종을 누르며 제 앞에 나타난 믿지 못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어디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래? 그 순간 제 볼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의붓아버지의 거친 손바닥에 의해 강제로 멈춰야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10살이었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50년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의 어린 시절은 늘 두려움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쟁터로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조차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앞에서 결국 재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새 아버지가 생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새 아버지가 된 김갑수라는 분은 겉으로는 듬직한 농부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셔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믿음직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논밭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해가 지고 막걸리 한 잔이라도 들어가시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 그분이 저를 때렸던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발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그분의 고무신을 넘어뜨렸을 뿐이었습니다. 이놈의 계집애가 조심성도 없이.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제 뺨을 후려치는 따가운 손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괜찮니? 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오셨지만 의붓아버지의 차가운 눈길을 받으며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셨습니다. 여편네가 감히 끼어들어? 그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의붓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조차 저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의 하루하루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의붓아버지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야 했습니다. 밥상에서 젓가락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걸을 때도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도 소리가 크면 혼이 났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시끄럽게 굴면 어떻게 하나? 그분은 제가 숨쉬는 것조차 거슬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설거지 시간이었습니다. 제 작은 손으로는 큰 그릇들을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의붓아버지는 제가 그릇을 깨뜨릴 때마다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화를 내셨습니다. 또 이런 실수를 했나? 이놈의 계집애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분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날아오는 손바닥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나 봅니다. 제가 마지막 그릇을 씻고 있을 때 미끄러운 손으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와 함께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 곧바로 의붓아버지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마치 천둥 소리처럼 무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또 그릇을 깨뜨렸구나.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부엌으로 나타나신 의붓아버지의 얼굴은 귀신처럼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받은 매는 평소보다 더욱 혹독했습니다. 손바닥으로만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먹도 날아왔고 발길질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쓸모없는 것. 그분의 그 말은 어린 제 가슴 깊숙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할까? 그런 원망들이 가슴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12살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저는 이미 인생이 무엇인지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때로는 몰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미정아, 참아라. 참으면서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제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여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만이 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교실에서만큼은 의붓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도 있었고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면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다다르면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의붓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혹시나 또 어떤 일로 화를 내시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제 어린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제 10대 시절은 매일 반복되는 폭력과 억압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되도록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도 집에서는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공부를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의붓아버지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저에게도 처음으로 설레는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이정훈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정훈이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언제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미정아,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니?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제 마음은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와의 만남은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말하는 것을 진짜로 들어주었습니다. 제 꿈에 대해서도 물어보았고 제가 슬플 때면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나중에 꼭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숨겨야 했습니다. 만약 의붓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씩 정훈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들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비밀이란 것이 없나 봅니다. 마을의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둘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고 의붓아버지께 이르고 말았습니다. 갑수 씨, 미정이가 남자애랑 같이 다니던데 괜찮겠어요? 그 말을 들으신 의붓아버지의 반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이놈의 계집애가 벌써부터 남자 생각을 하고 다니나. 그날 밤 제가 받은 매는 지금까지 받았던 것 중 가장 혹독했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남자애랑 어울려 다니라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의붓아버지는 제가 정훈이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집에 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다시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는 저를 기다렸지만 저는 그 아이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피하는 거야? 정훈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정훈이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기다리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자 마을 어른들은 제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니 좋은 곳을 찾아보자꾸나. 중매쟁이 할머니의 말씀에 의붓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집을 나가는 것이 가장 반가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입 하나라도 덜어내는 것이니까요. 미정아, 너는 이제 시집을 가야 한다. 마침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하니 거절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야 한다. 의붓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들의 결혼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친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1972년 봄, 저는 박성호라는 분과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저보다 5살 위에 과묵한 분이셨는데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 적어도 의붓아버지처럼 험악하지는 않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아기가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성호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성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중했고 제게 거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분 같았습니다. 미정아,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구나. 성실하고 술도 많이 안 마신다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정해주시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맞선을 본 지 한 달 후 양가에서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본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가을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의붓아버지의 말씀이 제 인생의 다음 장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해 가을 저와 성호 씨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큰 변화였습니다. 의붓아버지는 그날만큼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드디어 계집애 하나를 떠나보내는구나. 그분의 속마음을 알고 있던 저는 가슴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의 폭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과연 성호 씨는 어떤 분일까요?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다정할까요? 아니면 의붓아버지처럼 변하게 될까요? 그런 걱정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평온했어요. 박성호 씨는 말수는 적으셨지만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술을 마셔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셨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크게 트집을 잡지 않으셨죠. 저는 처음으로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어요. 박성호 씨와의 결혼 생활이 1년을 넘어가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의 경험 많은 할머니께 여쭤보니 할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빙긋 웃으셨습니다. 미정아, 네가 임신한 것 같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일까요? 제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말일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기가 정말 제게 찾아온 것일까요? 성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걱정을 하실까요? 저녁 무렵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성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씨, 제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성호 씨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그날 성호 씨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그러시던데. 제가 대답하자 성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몸조리 잘해야 해. 성호 씨의 말씀에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번져갔습니다. 이분도 이 아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상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작은 생명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성호 씨를 닮을까요? 아니면 저를 닮을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상처들 때문에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요? 그런 걱정들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이 확실해지자 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조심스러워졌고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있다.
건강하게 자라렴. 아직 배가 불러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성호 씨도 저에게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하던 집안일들을 성호 씨가 대신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부는 쉬어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 성호 씨의 이런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시간이 흘러 제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엄마가 되어간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배 속의 아기를 생각하면서 견뎠습니다. 우리 아가 때문에 그런 거야. 아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자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미정이 복 받았네. 예쁜 아기 낳을 거야. 할머니들의 말씀에 제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제 아기를 축복해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의붓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의붓아버지께는 임신 소식을 전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혹시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으면 실망하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여겨지던 때였으니까요. 임신 5개월이 되던 날 드디어 태동을 느꼈습니다. 뱃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에 저는 깜짝 놀라 성호 씨를 불렀습니다. 성호 씨, 성호 씨. 아기가 움직여요. 성호 씨는 급히 달려와서 제 배에 손을 올려보셨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뱃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고 성호 씨의 얼굴에는 신기함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정말이구나. 우리 아기가 인사하는 거구나. 성호 씨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정말로 제 뱃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를 놀라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서 배는 점점 더 커졌고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밤에는 자꾸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보다도 곧 만나게 될 아기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울음소리는 어떨까요? 제 품에 안겼을 때는 어떤 기분일까요? 드디어 1973년 봄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새벽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아픈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성호 씨, 성호 씨. 저는 급히 성호 씨를 깨웠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성호 씨는 당황하시면서도 재빨리 마을의 산파 할머니를 부르러 뛰어가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혼자서 점점 심해지는 진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픔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며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아픔쯤이야. 얼마 후 산파 할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할머니는 제 상태를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곧 나올 것 같네. 힘내거라, 미정아.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기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진통이 계속될 때마다 저는 의식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땀이 온몸에 흐르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산파 할머니는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거라. 아기 머리가 보인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아앙, 으아앙. 그 맑고 힘찬 울음소리에 저는 모든 아픔을 잊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산파 할머니의 말씀에 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이라니요. 제게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거든요. 산파 할머니께서 아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포근한 이불에 싸서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고 연약한 이 생명체가 바로 제 뱃속에서 자라온 제 아기라니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들, 조그만 발가락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안녕, 우리 딸아. 엄마야.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입술을 조금씩 움직이며 마치 저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엄마가 받았던 아픔은 너는 절대 받지 않게 해줄게. 성호 씨도 아기를 보시더니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딸이라서 실망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성호 씨의 눈빛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미정아. 우리 딸 정말 예쁘네. 성호 씨의 말씀에 저는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출산의 고통과 안도감으로 정신을 잃었던 저는 얼마 후 깨어났는데 방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붓아버지께서 심각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 품에서 아기가 사라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 있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붓아버지께서는 저를 내려다 보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15분 만에 죽었다. 그 말씀은 마치 벼락이 제 머리를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품에서 따뜻하게 숨쉬던 아기가 어떻게 죽었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울음소리도 들었고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말일까요?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진실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상처들을 뒤로하고 저는 첫째를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첫째 딸의 죽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지만 저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그 사이에 아들 하나, 딸 둘을 더 낳아서 기르며 살았죠. 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그날만큼은 저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날이었어요. 바로 제 첫째 딸이 태어난 날이었거든요. 엄마, 또 언니 생각하고 계세요? 막내딸 수연이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1973년 4월 15일 저는 그 날짜를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고 매년 그날이 되면 음식을 차려놓고 혼자서 울었어요.
우리 딸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잘 지내거라.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30년 넘게 반복된 제 일상이었어요. 남편 성호 씨는 그런 저를 지켜보며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보, 이제 그만 놓아주면 안 될까?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 성호 씨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품에 안아봤던 그 따뜻한 온기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여전히 큰딸을 잊지 못하고 그날의 기억에 갇힌 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큰딸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은 옅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 가슴 속에 더욱 깊숙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특히 다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첫째 딸이 그리웠어요. 둘째 성민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엄마, 언니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성민이를 꼭 안아주기만 했어요. 어떻게 5살짜리에게 언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셋째 미영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첫째 딸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영이를 볼 때마다 첫째 딸이 지금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막내 수연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유독 저와 가까웠는데 아마도 제가 이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기 때문일 거예요. 첫째를 잃은 슬픔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수연이가 자라면서 저의 이런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매년 4월 15일이 되면 저는 하루 종일 말수가 줄어들고 눈이 빨갛게 부어올랐거든요. 처음에는 수연이도 왜 엄마가 그러는지 몰랐지만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나 봐요. 엄마, 언니는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수연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눈물이 핑 돌면서 그럼 언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런데 엄마, 혹시 언니가 정말 하늘나라에 간 게 맞을까요? 할아버지 말씀만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그냥 해본 말이겠지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저도 가끔씩 그런 의심을 해봤거든요. 분명히 아기를 품에 안아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15분 만에 죽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의붓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는데 수연이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의심을 건드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 2003년쯤이었을까요? 수연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집에 돌아온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첫째 딸의 기일을 맞아 상을 차려놓고 울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그런 저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요즘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수연이가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내며 말했어요. 미아 실종자 가족 찾기 DNA 사업이라고 해서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대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믿을만하고 여기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저는 수연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DNA가 뭐야? 그게 죽은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제가 되묻자 수연이는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한번 해봐요. 엄마가 아직까지도 언니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럼 언니가 하늘나라에서라도 엄마 마음에 답해주지 않을까요? 수연이는 해마다 첫째 딸의 기일만 되면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마도 제 표정이 너무 복잡해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남편 성호 씨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여보, 수연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호 씨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여보, 만약에 정말 우리 첫째가 살아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 수연이도 당신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슬퍼하니까 당신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거니. 만약 첫째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본다면 우리 마음을 헤아려 하늘에서라도 답해주지 않을까? 가족들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이 마음 아파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수연이와 함께 DNA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상담사 선생님은 저희의 사정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문득 상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 딸이 정말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 길모퉁이에서 불쑥 나타나 엄마하고 나를 불러준다면 나는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라 눈가가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애써 믿고 싶어 하는 나머지 스스로 너무 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쓸데없는 기대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일 전화기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남편과 수연이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혹시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DNA 검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애써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쓸데없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렇게 DNA 검사를 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내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수연이는 학교에 가 있었고 남편은 일터에 나가 있었어요. 저 혼자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요? 택배도 아니었고 이웃들이 찾아올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일찍 들어온 건가 싶어서 현관으로 향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저와 비슷했고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지만 어딘가 외국인 같은 느낌이 났어요. 옷차림도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뭔가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그 여성은 저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이 김미정 씨 댁이 맞나요? 한국말이었지만 발음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마치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온 사람 같은 억양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 여성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를 펼쳐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천천히 발음하며 말했어요. 마치 미리 연습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인이라는 여성이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래서 친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문틀을 붙잡아야 했어요. 설마 이런 일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에 입양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꼭 제 딸일 리는 없잖아요. 들어오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계속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뭔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제이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물 한 잔 드릴까? 제가 물어보니 그녀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에서 물을 따르면서도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가니 제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몇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인이 물을 받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973년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1973년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해가 바로 제가 첫 딸을 낳은 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이는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입양되었다고 적혀 있어요. 제인이 말한 지역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바로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마을이었거든요. 제가 첫 딸을 낳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애써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제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DNA 검사를 받았는데 매치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김미정 씨와 친자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DNA 검사를 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수연이가 권해서 받았던 그 검사 말이에요. 설마 정말로? 혹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어난 날은 정확히 모르고요. 입양된 날짜가 73년 4월 30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제인이 대답한 날짜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해 그달이었어요. 그럼 정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1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딸이 이렇게 살아서 제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인도 제 반응을 보고 뭔가를 느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님이 맞으신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저는 첫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제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죽었다고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 부사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15분 만에 죽었다고.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제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입양 간 줄 모르셨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몰랐어요. 31년 동안 죽은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 순간 제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몰랐던 거였구나.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끝까지 찾았을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의붓아버지가 제가 딸을 낳은 것에 실망하여 제 딸을 버리다시피 입양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응, 거실에 있어. 수연이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낯선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세요? 수연아, 잠깐 이리 와봐. 저는 수연이를 불렀어요. 제인에게도 말했어요. 제 막내딸 수연이에요. 수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인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인도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연 씨. 저는 제인이라고 해요. 수연아, 앉아봐.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저는 수연이를 소파에 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기억하지? 얼마 전에 우리가 DNA 검사를 받았잖아.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니 때문이에요. 저는 제인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분이 혹시 언니일 수도 있어. 수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정말 언니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연이는 제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쳐다봤어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언니가 살아계셨던 거네요. 제인도 수연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연 씨, 저도 동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기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31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 건가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제 딸이 맞을까요? 제인 씨, 혹시 더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인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헝겊 조각을 꺼냈어요.
이것도 있어요. 입양될 때 함께 왔다고 해서 양부모님이 간직해 주셨어요. 그 헝겊 조각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바로 제가 딸을 위해 준비했던 베네쩌고리의 일부였거든요. 31년 전 시어머니와 함께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했던 그 저고리였어요. 그때는 워낙 가난해서 새 천을 살 수도 없어서 제 치마를 뜯어서 만들었던 바로 그 베네쩌고리였습니다. 은지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헝겊 조각을 만지며 말했어요. 정말 너구나. 정말 우리 은지구나.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여성이 바로 31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슬픔, 미안함,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지도, 아니 제인도 그 헝겊 조각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옷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네가 태어나면 입혀주려고 할머니랑 같이 만들었었어. 그런데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31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샜는지,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수연이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언니 맞네요. 정말 살아계셨던 거네요. 그때 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퇴근한 것 같았어요. 여보, 집에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거실로 와봐. 중요한 일이 있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자 낯선 여성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여보, 앉아봐. 놀라지 말고 들어봐.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가? 이분이 혹시 은지일 수도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은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DNA 검사 결과, 제인의 출생 정보, 그리고 그 베네쩌고리 조각까지.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심각해지더니 마침내 제인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정말 은지인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지만 모든 증거들이 일치해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의 딸인 것 같아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그동안 살아있었던 거구나.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4명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31년 만에 완전해진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로에게 어색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인이가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는지 걱정됐고, 저희는 영어를 못해서 소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것, 하지만 항상 자신의 뿌리가 궁금했다는 것,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말해 주었어요. 저는 양부모님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저를 낳아주신 분들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제인이 불행하게 자라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3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라야 했던 제 딸을 생각하니 어머니로서 너무 미안했어요. 은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제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날 밤 제이는 근처 호텔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갑작스럽게 함께 지내기에는 서로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호텔까지 데려다 주면서 저는 제인에게 말했어요. 내일도 시간 되면 놀러와.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아. 제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직도 꿈 같아. 정말 우리 은지가 살아있었던 거야? 남편도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그 후 일주일 동안 제이는 매일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대화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제인의 한국어 실력도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제인에게 어릴 때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제인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수연이도 처음 만난 언니와 금세 친해져서 둘이서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다가왔어요. 제이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저는 제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은지야, 이제는 정말로 엄마가 널 놓지 않을 거야. 자주 연락하고 시간 되면 한국에 와. 제인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도 미국에 놀러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31년 만에 찾은 딸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고 거리가 멀어도 마음만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상통화를 하고 명절이면 서로 선물을 보내고 제이는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저와 남편 수연이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제인이 사는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제인의 양부모님도 만났어요. 그분들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인을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제인의 양부모님도 제인이 친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축하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31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딸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그 잃어버린 31년의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수연이도 언니가 생긴 것을 정말 좋아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방 벽에 붙여놓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쁩니다. 우리 언니는 미국에 살아요라고 말할 때의 수연이 얼굴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피로 맺어진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3년 후 오늘은 제인이 한국에 온 지 벌써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이번에는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대는 같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제인처럼 입양된 경험이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 결혼식 때 꼭 오셔야 해요. 제가 버진 로드를 걸을 때 엄마가 옆에 계셔야 해요. 제인이 말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31년 만에 찾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수연이도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언니를 만난 후로는 영어 공부에 더욱 열심히 해요. 나중에 미국 가서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도 제인을 많이 아껴줘요. 제인이 올 때마다 미리 한국 음식을 준비해 두고 제인이 좋아할 만한 곳들을 알아봐 두기도 하죠. 우리 은지가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잘 먹을 줄이야 라고 말할 때의 남편 얼굴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가끔 제인의 양부모님과도 화상통화를 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같은 딸을 키운 부모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제인의 양어머니는 은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도 은지를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날 밤의 악몽을 꾸지 않아요. 대신 가끔은 제인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궁금해서 상상해 보기도 하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을 생각하며 잠들곤 해요. 3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해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기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제인과 수연이가 함께 쇼핑을 나갔어요. 두 딸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제인의 결혼식도 있고 언젠가는 손주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이제는 놓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걸어온 지난날을 돌아보며 2004년에 잃었던 딸을 다시 찾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